헬라 제국 하면 이제 마게도니아 민족이 세운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수르 제국은요? 한민지. 아수르 민족이. 아수르 민족. 바벨론 제국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은요? 페르시아. 네. 헬라 제국은요? 헬라. 지난번에도 헬라라고 그러셨는데 마게도니아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세운 민족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민족을 우월하다라고 자꾸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일컬어 이제 일종의 프로파간다인데요.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와 당연히 이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는 타 민족에 대한 열등주의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은 뭔가 월등하고 자기 민족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여타 모든 민족들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자기 민족의 순수 혈통은 지키되 다른 민족들의 혈통은 뭔가 이렇게 방치해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오래 내려왔던 그 민족의 고유한 특징들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낮춤당하게 만드는. 이게 아수르 제국의 계획적인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는 여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민족의 통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살아남은 유대 민족 같은 경우를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페르시아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다민족주의 사회를 구가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헬라 제국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수도를 점령해서 페르시아의 왕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페르시아 제국의 공주와 알렉산더가 결혼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옹구 씨? 네. 네. 정치적인 색깔은 있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순수하게 사랑에 빠져서. 네, 그렇군요. 알렉산더 자신이 페르시아의 한 공주와 결혼할 뿐더러 자신과 그 긴 제국 건설 과정에 동참했던 마게도니아의 대부분의 병사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여인들과 공동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대부분의 마게도니아 병사들을 페르시아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방식이나 그 이전에 바벨론 혹은 아수르 제국의 경영 방식과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의 경우는 사실은 민족 우월주의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 그렇다면 뭘 내세웠느냐? 오히려 알렉산더는 세계 동포주의 그리고 그 기반 속에 개인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알렉산더는 불과 10여 년 사이에 제국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헬라 제국 전역에 토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알렉산더는 고작 32, 33살의 나이에 의문의 죽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세운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누구 한 사람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제국 형성 과정에서 힘을 함께 보탰던
그의 부하 장수들, 유능한 장수들 세 사람이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3등분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은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이라 해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통치권이 나오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본거지 중심으로 셀루쿠스 헬라 제국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중심으로 프톨레미 헬라 제국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할화되어서 각기 존립했다. 이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 속에서 보면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헬라 제국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집트 헬라 제국, 일컬어 이제 프톨레미 헬라 제국이라 그러는데요. 이 이집트 헬라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단 이 유다 예루살렘은요, 알렉산더 사후 이집트 헬라 제국의 통치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집트 헬라 제국은 이 유다 예루살렘을 대략 한 120여 년 동안 지배하는데요. 그 이집트 헬라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는 유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중심의 그 신앙 공동체를 존중하는 형태를 띠면서 그들을 통치합니다. 자, 그러다가 독특한 한 사람,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친구 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인 데메트리우스 파렐리우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어이 친구, 어이 도서관장, 지금 현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장사가 몇 권 정도 되나 물었습니다. 대략 몇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원구 씨? 도서관이죠? 네. 32,800. 그래요? 좀 더 가십시다. 그거보다 조금 더? 네. 65,000. 20만 권 정도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이 아니네요. 근데 이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왕이 말하기를 내 도서관에 정말 좋은 책을 장사하고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 유대 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책이 있는데 그거 좀 소유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장과 이집트 헬라 제국의 왕이 진짜 좋은 책을 알아본 거죠. 도서관에 정말 월등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소장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이집트 헬라 제국의 왕과 도서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국의 곳간에 황금 채우는 것보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책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알렉산더와 마게도니아 병사들이 페르시아 황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을 사로잡은 건 실제 진귀한 보석들이 아니라 황금 상자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 상자 안에 그 보석들을 버리고 그 상자를 챙겨서 이 상자 안에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책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상자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책을 넣어서 들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매번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를테면 밤에 잠을 잘 때 알렉산더는 그 책을 꺼내서 시종에게 읽게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침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책, 하나는 칼. 이 두 가지를 놨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보기에는 진짜 보석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보석 상자에 들어있는 보석들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본 적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잖아요. 알아볼 만한 어떤 안목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쟁 중에 책을 늘 주야로 읽은 사람 누굽니까, 한민 씨?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책을 주야로 읽은 유명한 사람. 구약에 나옵니까? 네. 찬송시의 대표입니까? 네. 그럼 다윗입니까? 전쟁 중에
밤낮으로 책을 읽은 사람. 원구 씨? 다윗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네네네네. 거니까 네. 솔로몬.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앞두고 굉장히 사실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마. 끝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모세가 책 몇 권을 남겼습니까? 5권을 남겼으니 이 책을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읽으면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기간 내내 모세 오경을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책을 읽는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 제국의 창건자인 알렉산더가 책 읽기를 좋아했고 당연히 그 모습을 부하 장수들도 봤겠죠. 자, 그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네, 이 장서의 꿈이 커졌다는 거. 자, 그런데 모세 오경을 거기에 두려면 잘 번역해서 둬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알렉산더는 자신과 마게도냐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자신의 통치 관할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언어의 통일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언어의 통일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군요. 예를 든다면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 해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잘 하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여타한 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 군인에 포함되어 있는지라 그 각기 민족의 언어로 명령들이 번역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어휘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경우는 코이네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모든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헬라 제국의 행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여타한 책들을 모아놓되 그 책들을 가급적이면 헬라어인 코이네어로 번역을 해서 장서를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를 읽기 위해서 늘 헬라 제국의 지식인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여기에 모세 오경을 번역해서 들여놓고 싶은 거죠. 근데 사본은 봤는데 제대로 된 원본도 없고 아직 코인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도서관장과 왕이 의논한 끝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좋은 사본과 번역자를 요청하도록 하자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 계획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왕의 한 친구, 왕이 절친입니다. 절친이 듣고 왕한테 와서 한마디 좋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유다민족의 그 보배 같은 모세 오경을 번역해서 도서관에 장사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 그런데 사실은 그 민족 출신의 수많은 노예들이 지금 이집트 헬라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한 12만 명 정도의 유대인 노예들이 이집트 예루살렘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거죠. 좀 그렇지 않냐? 어떠냐? 이 노예들을 좀 해방시켜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친구의 제안을 들은 왕이 좋지 해서 왕의 창고에 상당한 돈을 내서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쓴 책 때문에 이후에 유대인들이 노예 해방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까지도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보낼 편지에 쓰는 거죠. 노예도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런 선물도 준비했다. 따라서 좋은 사본과 그리고 이것을 번역할 만한 월등한 번역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다오. 자, 이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라사르는요, 이건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이 제국의 왕의 부탁을 받는 위치에 있다. 이건 대단하잖아요. 너무 기뻤고, 따라서 좋은 사본과 그 책을 번역할 수 있는 70명 내지 72명을 보냅니다. 이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초청받아 가서 각기 모세 오경을 번역을 해서 내어놨는데 이들의 번역 내용이 다르지 않고 다 일치했다. 70명이 혹은 72명이 모세 오경을 코이네어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5권의 책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게 되는. 자, 도서관장 데메트리우스 파랄레우스와 왕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자, 이들이 사실은 제국의 왕으로서 제국의 지배자 그룹으로서 황금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의 장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헬라 제국의 모든 여타 민족의 지식인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서 누구든 모세 오경을 읽을 수 있는 한마디로 모세 오경의 세계화를 이룬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의 하나의 큰 흐름이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민족이 그리스 민족의 좋은 일종의 문화적, 학문적 장점을 수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좋은 문화들은 또 선별적으로 흡수해서 통합을 이루는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계가 이를테면 동포를 이룬다는 이를테면 민족의 우월, 차등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로 가는 성향을 띠고 있었고 이런 흐름이 이집트 헬라 제국의 모세 오경 번역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번역본과 사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그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알려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자, 이렇게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은 사이가 좋으면서 이렇게 120여 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시리아 헬라 제국,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 이집트 헬라 제국 이 세 조각난 헬라 제국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사실은 마게도니아 쪽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오리엔트 쪽에서 보면은 그다지 역사와 전통이 없는 그냥 신생으로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가 카르타고와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자 로마가 지중해의 절대 강자로 떠오릅니다. 이걸 바라본 그리스 민족이 이 로마 민족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들이 마게도니아 헬라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헬라 민족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좀 벗어나게 도와달라라고 로마에 요청하게 되고 로마는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실은 그리스 민족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부러워하고 있었는지라 그 요청이 오자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로마는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여러 민족들을 해방시키면서 마게도냐 헬라 제국을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관할 안에 넣어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리아 헬라 제국은 또 이런 상황에서 늘 마게도냐 헬라 제국과 이집트 헬라 제국을 하나로 묶어서 알렉산더가 꿈꿨던 대통합 헬라 제국, 이런 어떤 맹주가 되고 싶었던 바람이 왕들에게 있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 일컬어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도 말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3세라는 친구가 나라의 국방이 튼튼한 그런 상황을 조건으로 이 꿈을 한번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려서 그리스 민족들이 이번에는 마게도냐 헬라 제국을 시리아 헬라 제국이 좀 손을 봐서 아예 그냥 끝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민족들이 아주 재밌는 역할을 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그리스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로마가 아직 제국은 아니죠. 그들을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세계의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그리스 민족들이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 이런 요청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장수였던 한니발, 이제 로마 편에 가서 다루겠습니다만, 이 한니발이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 망명합니다. 따라서 안티오쿠스 3세 입장에서는 그 대단한 카르타고의 명장이 망명에 와 있지요. 또 그리스 민족의 부탁도 있지요. 자기 국력도 좀 크지요. 해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마게도냐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이 싸움은 마게도냐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싸움이 되는 거죠? 대단한 그 파병 용사이신 우리 원구 씨, 네, 로마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게도냐는 누가 간접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간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에서 승선을 타서 지금 전체의 세계사적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 로마를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싸워서 이길 리가 없습니다. 집니다. 결국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는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로마 입장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그 전쟁 배상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국고 돈을 다 모으게 되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그 로마에게 바칠 전쟁 배상금의 양이 채워지지 않자 시리아 헬라 제국의 각 신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유한 보물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약탈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안티오쿠스 3세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동생도 그 연장선에서 죽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혹은 에피마네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고, 에피마네스라고 사람들은 불렀는데요. 파를 마로 붙이면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에피파네스,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자신은 신의 현현, 그러니까 제2의 알렉산더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좀 정신 오락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했는데요. 이 친구가 실제 다시 한번 또 알렉산더처럼 삼국을 통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마게도냐 헬라 제국과 싸워서는 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진 경험도 있고 로마 세력에 와 있으니까. 결국 싸우기는 싸워야 되겠지만 먼저 이집트 헬라 제국을 병합해서 힘을 모아서 마게도냐 헬라 제국도 점령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로마도 견제해야 되겠다. 이거 계획은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병력을 이집트 쪽으로 돌립니다.
이 상황을 눈치채고 유다 예루살렘은 시리아 헬라 제국의 병권이 딱 움직이니까 서둘러서 그쪽으로 가서 바로 협조합니다. 따라서 시리아 헬라 제국 입장에서는 유다 예루살렘이 자기들 나라로 들어와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세금도 면제해 주면서 처음엔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전쟁을 한창 진행 중인데 이집트 헬라 제국 입장에서는 시리아 헬라 제국이 벌써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얘기 자체가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느니 차라리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간접 통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을 권력을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미 이집트는 로마의 군대가 와서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싸움의 승부는 안 되겠다 해서 다음으로 기약하자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가죠. 그런데 지난번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큰 금괴를 하나 갖다 바치면서 자기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 임명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직 매매의 이제 공식적인 시작인데요.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백성들이 그 야손을 내려앉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제사장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궁극적으로 시리아 헬라 제국 전체를 헬라화 정신으로 똘똘 뭉치게 해야 되겠다. 정신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유다 예루살렘의 이 유대 민족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책을 확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원구씨. 성전, 모세 오경.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없으면 성전은 없는 겁니다. 아, 맞추고 싶다. 이 모세 오경을 첫째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수거합니다. 읽지 못하게 하고 다 불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참배하게 하고 돼지들 수백 마리를 이끌고 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양은 가지고 가도 되지만 돼지는 이게 접근 금지거든요. 근데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하고, 당시 제사장들 약 한 600여 명을 잡아다가 묶어서 쭉 길에 깔린 다음에 마차로 지나가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마차로 이렇게 깔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할례를 했고, 그 어린 아이들을 할례를 하게 하는데 그걸 금지하게 하는. 만약에 그걸 어기고 할례를 하면 난지 8일 된 아이를 죽이는. 그리고 그 아이를 할례한 아버지를 죽이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8일 된 죽은 아이를 목에 걸어서 길거리 서 있게 하는. 이런 참혹한 갖가지 방식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히브리 사상을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헬라 사상으로 가자는 거죠. 가장 참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BC 약 169년부터 3년, 4년 사이를 두고 이게 강화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작은 한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모데인의 그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마따데아라는
늙은 노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동네에도 헬라 제국의 공직자가 와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 전체에서 진행 중인 이 헬라화 정책에 참여하라.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장에게 가서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동네 젊은 제사장이 가서 절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늙은 노 제사장 마따디아가 가서 그 젊은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헬라 공직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5명의 아들을 데리고 혁명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5 아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드디어 저항운동을 시작해요. 처음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저항운동에 동참자들이 생깁니다. 급기야 약 한 3천여 명까지 이 저항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 입장에서는 이 저항자들, 마따디아는 1년 후에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그러니까 그 운동을 이끌게 되는데 그래서 일컬어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는데요. 이 3천여 명의 이 저항자들,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는 약 한 5만 3천여 명의 정규군을 보냅니다.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구 씨? 3,000명이 이겼습니다. 와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5만 명이 이겼으면 안 물어봤겠죠. 빙고. 예. 그 3,000명의 게릴라군이, 사실은 게릴라군이란 얘기는 이들은 정규적으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리아 헬라 제국의 정규군이, 그들은 이제 늘 24시간 이를테면 무기를 들고 생활을 하며 그 무기를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제국의 군대들이잖아요. 이 유다 마카비의 그 3,000명이 그 상황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한 3, 4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했던 여러 그 잔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혹시 조한민 씨 그 수전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시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하신. 네네. 성전 청결절, 수전절 혹은 하누카라고 그럽니다. 이 절기가 바로 AD 164년에 유다 마카비의 3,000명의 혁명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세 오경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시리아 헬라 제국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그러는 사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병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죠. 따라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유다 예루살렘에게 손을 뗍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은 그 마카비 혁명을 기점으로 독자적인 일종의 민족의 자치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스몬 왕조의 시작이 된다.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 입장에서는 모세 오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모세 오경을 반드시 죽음으로까지 지키고 사수하겠다라고 결심한 바로 이 유다 마카비 혁명 세력들, 이 세력들에 의해서 오히려 유다 예루살렘의 통치권까지 놓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시기에는 하나의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고작 헬라 제국을 세운 지 10여 년 만에 3등분되고 이 3등분된 헬라 제국의 이집트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어떤 큰 흐름의 방식으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해서 이를테면 도서관 사업 같은 걸 행하면서 그 안에 어떤 각기 민족들이 갖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적인 실행 이게 일종의 이제 헬레니즘의 헬라화 정책이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시리아 헬라 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그걸 이데올로기화 해낸 측면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사상을 가진 이 유다 예루살렘의 이 민족들의 사상을 오히려 헬라주의 사상을 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헬라화 정책, 헬레니즘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들어가야 헬라 제국 하에서 어떻게 사두개파가 발생했는가. 더 깊게 들어가면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두개파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딱 달려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상징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왜 이런 사두개파들이 발생을 했는가라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헬라 제국과 헬레니즘화 정책과 연결을 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